학원 강사로 일한 10년의 월급과 직업군인인 남편의 월급을 모아 전세로 마련한 오피스텔. 신혼부부는 작년 6월 전세 8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신혼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계약은 나하고 성립하지 않으니까 집을 지금 당장 비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혹시 대안은 혹시 없는 거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한 것입니다. 김모 씨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모 씨는 얼마 전 부동산 중개업자 보조원 이 씨와 여동생이 꾸민 부동산 사기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처럼 이 씨의 부동산 사기에 당한 피해자만 무려 123세대, 피해액은 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씨 자매의 부동산 사기는 매월 들어와야 하는 월세가 들어오지 않자 세입자에게 독촉하기 위해 집주인이 나서면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올해 2019년 2월 27일 날 밤 11시에 저희 딸 집에 현관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데 월세가 몇 달 안 들어와서 메모를 남기고 간다. 꼭 전화 부탁한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지난 2015년 2월부터 약 5년 동안 남편의 부동산에서 고졸했던 이 씨와 그녀의 여동생은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해 그 중간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속된 이 씨 자매와 함께 이 씨의 남편이자 부동산 중개사인 황모 씨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3세대라는 피해자와 65억 원의 피해액이라는 큰 규모의 사기에서 어떻게 이 씨의 남편이자 실질적 부동산 중개사인 황모 씨는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현장 포착 사실은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안산시청 앞입니다. 시청 앞에는 많은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지하철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시청 앞은 일명 역세권이라 불리는 곳으로 입지가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 이곳 오피스텔 세입자 265세대를 대상으로 부동산 사기를 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일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은 피해자 수가 많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천, 9천 이 액수가 가장 큰 액수예요.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임대인들이 뭐 외국을 갔다, 몸이 불편하다 이런 거고요. 또 임대인한테는 임차인이 나이트 근무다, 아직 퇴근을 못했다, 일요일 날 하자는데 일요일 날 괜찮으시겠냐 해서 주인이 나는 일요일 못한다 하면 그러냐 그럼 제가 해놓을 테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다들 들어보면 그 몇 가지 유형으로 다 묶어놨어요. 네. 얼마 전 안산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123세대, 피해액은 65억 원이나 됐습니다. 피의자 고소를 취한 사람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것일까요? 올해 2019년 2월 27일 날 밤 11시에 저희 딸 집에 현관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데 월세가 몇 달 안 들어와서 메모를 남기고 간다. 꼭 전화 부탁한다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딸 때문에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왜냐면 이게 사기 사건이라서 뭐가 있구나 싶어서 아는 공인중개사한테 이 시청 앞 공인중개사 이런 사기 사건이 터졌는데 혹시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한 2, 3일 전서부터 이상하게 감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안산 지회장을 했던 분이고 근데 작년 2018년도 10월에 갑자기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송한데 혹시 재산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분들의 이제 재산 몇 개를 등기부 등본을 띄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 사건이 커졌다는 걸 더 알았어요. 그날 밤에.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나서면서부터였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중개소에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했고 중개인은 그 집을 전세로 내놓은 것이죠. 부동산 중개인 황모 씨 아내 이 씨와 그의 여동생은 그것을 이용해 세입자들과는 전세로 계약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만나지 못한 채 부동산 중개인 보조원이었던 이 씨 자매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씨 자매는 세입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상의 집주인을 내세워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통화한 후 안심하고 이 씨 자매 통장에 전세 보증금을 입금했죠. 이 씨 자매는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보냈고 남은 금액을 가로챈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이 수법으로 약 5년 동안 안산시청 앞 오피스텔 265세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부동산 중개인 황모 씨가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은 운영 정지가 됐고 황모 씨는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황모 씨의 부인이자 보조원이었던 이 씨 그리고 이 씨의 여동생이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 자매가 구속됐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피해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 자매가 생활비로 모두 썼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건 그거죠. 이제 피해 금액을 정말 받아야 되는데 피해를 입힌 이 장 본인들은 한 사람은 정말 나 몰라라 하고 또 두 사람은 본인들이 했다고 안고 가고요.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 저희 나라에 항상 있었던 부동산 사기 사건처럼 누군가가 책임지고 들어가서 한 5년이 됐든 7년이 됐든 죗값을 치르고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재산을 지켜서 그 재산을 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정말 죽을 때까지 편히 살겠구나. 이것도 또 우리 안산 사건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세입자와 집주인을 속이기 위해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월세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기 피해자의 사례를 정리해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상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지만 도장과 사인이 다른 경우. 두 번째는 살고 있는 세입자도 다르고 도장과 사인도 다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중개소가 중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만나지 못하게 한 데 있습니다. 이것이 피해자가 많아진 이유인 것이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초 안산에서 벌어진 부동산 오피스텔 사기 피해를 입은 123세대 중 100여 세대 이상 피해를 입은 비오피스텔입니다. 이곳에 피해 세대가 많은 이유는 1층에 사기극을 벌였던 부동산 중개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안산에 직장을 잡아서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워낙에는 월세 2천에 월세금 27만 원 해가지고 엄마한테 2천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월급 들어올 때마다 엄마한테 뭐 한 100만 원에서 뭐 좀 더 나오는 달은 좀 더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갚아서 2천만 원 다 갚고 제가 한 4년 정도 돈을 모아서 한 5천 좀 안 되게 돈을 모았을 때쯤에 이제 여기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제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저 여기 복도 지나가는데 붙잡고 혹시 전셋집 직장 다닌 지 꽤 됐는데 이사할 생각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거기 방 보고 전세금 5,500이라고 해서 엄마한테 한 1,500 정도 더 빌려가지고 제가 그동안 모은 돈에서 그래서 이사를 왔고 그래서 또 그 돈을 또 엄마한테 꼬박꼬박 한 1년 좀 넘게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갚은 시점이었거든요. 이제 다 갚아서 이제 다 제 돈이 됐었는데 이제 이 일이 터진 거죠. 피해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안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사회초년생입니다.
5년 동안 모으고 모은 돈과 부모님께 빌렸던 돈까지 다 갚은 후 결혼을 앞둔 시점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믿고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황모 씨 아내이자 보조원이었던 이모 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월세가 아닌 전세 오피스텔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랑 통화도 했고 저는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분 안 오시면 계약 안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약자의 입장이고 뭐 집주인분이 우편으로 계약서 받았어요 이러면서 뭐 계약서 받았다고 뭐 하고 또 계약서 와서 막 부동산에서 계속 그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저희 이제 우편 보냅니다. 뭐 집주인분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다시 받으실 겁니다. 막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알려줬어서 큰 의심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우편 계약이란 게 없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사회초년생이고 왜냐면 저희 주변에서도 사실 여기 피해자가 120 몇 명이잖아요. 지금 밝혀진 것만 120 몇 명이지 소송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돈 받아서 나간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주변 직장 동료들은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남들이 그렇게 계약을 안 했다고 하면은 뭐 한데 이 주변 부동산 다 그렇게 계약을 하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피의자는 사회초년생이자 전세 계약을 원하는 세입자들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집주인과 세입자를 동시에 속여 서로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지인들이나 주변인 대부분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위임을 받은 중개인이 대신 계약을 했다는 사실에 안심도 했습니다. 원래 부동산 계약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집이거든요. 자취하는. 근데 저는 세 집 다 집주인이 못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아니고 그건 다른 지역에서 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해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피해자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전문가가 있는 부동산 중개소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비오피스텔 피해자는 제작진에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계약서는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약서는 집 주인으로부터 우편으로 왔다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준 계약서입니다. 세 번째 계약서는 사건이 터지고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소에서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준 계약서입니다. 집주인이 보내준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인 부분에 세입자의 사인이 되어 있었고 집주인이 보내주고 세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인 부분이 도장으로 집주인의 인 부분에는 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중간에서 사기를 쳤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서도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일까? 제작진은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회의 장계명 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 관례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임대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주인으로부터 이임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남북경찰청 진흥수사팀 이강현 팀장은 이번 부동산 사기 사건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그 부동산을 계약하려면은 임차인,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실 그대로 중개만 하는데 여기 오피스텔이나 이런 작은 건물 같은 거는 이렇게 그 위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 걸로 사료됩니다.
비오피스텔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번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계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지 못하게 했고 중간에서 이렇게 집주인의 계약서와 세입자의 계약서를 위조까지 했습니다. 자, 이들의 사기 행각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계약된 세입자의 이름까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시청 앞 복층 구조로 된 A 오피스텔 신혼부부의 집입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0년 동안 꼬박꼬박 모은 월급과 직업 군인인 남편의 월급을 모아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신혼부부가 마련한 전세 신혼집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딱 학원 강사 한 지가 10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진짜 안 쓰고 모았어요. 안 쓰고 모으고 남편도 아무래도 직업군인 하면서 이제 월급 차곡차곡 모으고 웬만하면 부모님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최소한만 조금 기대고 나머지는 정말 힘들게 모아서 2년 정도 있다가 결혼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전셋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용 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이제 달랐어요. 제가 계약했던 그 집주인분 이름이랑 이제 성함이랑 뭐 주민번호, 주소는 다 맞았는데 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던 집주인분은 부동산에서 내세운 가상의 인물이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 일이 터지면서 진짜 이 집주인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집주인분은 명의는 와이프분이신데 남편분이 일을 다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실제 집주인 그 와이프분을 본 적도 없고 연락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 남편분이 이제 나는 당신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고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는 월세 계약서인데 어쨌든 네가 지금 잘못 계약한 거니까 불법이다 이거 내 집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너는 나가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내용 증명까지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름이랑 주소도 다 맞고 그리고 저는 엄연히 제 돈을 주고 2년 계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불법이라고 하니까 좀 무섭죠. 그러면서 피해자는 제작진에게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주인이 보내준 계약서를 비교해봤습니다.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주인의 이름 옆 인 부분에 도장 등이 제대로 찍혀있는 반면 주인이 보내준 계약서에는 세입자 이름도 달랐고 세입자의 도장도 사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약서라고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제 제가 그 집주인분하고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가 이제 서로 다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약서는 다르고, 네가 지금 우리 집에 불법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나라에 세금 내느니 젊은 사람 도와주겠다.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못 나가죠. 그래서 저는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쪽도 책임이 있으니까 서로 책임을 묻고 정정당당하게 그때 판결이 나면 그때 내가 나가더라도 했더니 3월 6일자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와이프 이름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일도 또한 남편이 하는 거죠. 피해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던 중 관리 사무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외부 사진 더 이상 외부 사진 찍지 마세요. 저희 그러면 전체 이미지에 문제가 아니 그러면 우리 정말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이 앞에서 시위해도 돼요? 아니 피해당한 사람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이거 뭐 어떻게 대단하다고 선생님.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것의 집주인들은 집값이 내려간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원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회에서 위로가 아닌 원망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의 전세 오피스텔입니다. 이 S 오피스텔은 가장 큰 평수의 오피스텔인데요. 이곳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전세 자금을 마련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장에 가 있는 관계로 이 오피스텔을 구할 때 함께 돌아다녔던 사촌 누나에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동생의 이야기로는 두 번째 계약할 때 분명히 엄마랑 같이 가서 계약을 할 때 계속 임대인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계약서 상의 그 전화번호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업자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이분이 지금 고령이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여기를 계속 못 오신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전화라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1차로 오피스텔 계약했을 때도 그쪽으로 돈이 넘어갔고 부동산 쪽으로 그래서 계속 그건 저희가 의심을 했어요. 1년 넘게. 그러다가 다시 재계약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돈을 그쪽에 넣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당시까지 그 계약 작년 11월 달에 할 때는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12월 8일인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전화하셔서 자기 여기 집주인 와이프인데 지금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지금 현재 거길 못 가고 있고 난 딸한테 다 이임을 했고 여기 부동산을 믿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제작진에게 집주인과 녹취한 대화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325일 전세 아니에요? 예,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네. 아, 그러세요? 예, 네. 저기 저번 날 예, 전화 주셨는데 예. 예, 우리 신랑이 좀 아파가지고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아, 예. 그래요. 아, 아니요. 예, 우리 딸이 도장 다 찍어드리고 문제 나는 거 없는데 아, 제가 근데 집주인을 한 번도 못 빼갖고, 그러셨어요? 예,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제 부동산만 끼고 해갖고. 예, 근데요 예, 신랑이 몸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뭐 예. 오피스텔을 가서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아, 예, 말씀은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부동산 통해서 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되셔요. 예. 하지만 이날 피해자와 통화했던 할머니는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통화했던 할머니는 부동산 중개소 보조원이었던 이모 씨가 사기극에 동참시킨 사람이었고 휴대폰도 대포폰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이 터지고 피해자는 오피스텔 주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저희 그 안산에 그 오피스텔 그 세입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기 당한 것 같다고 해서 두 분이 나오셨어요. 집주인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늦게 며칠 있다가 계약서를 썼고 근데 그 할아버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새들어 살고 있는 또 남동생이 아니라 다른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직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같이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에서는 자기한테 이 이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피해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제작진에게 보여준 계약서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세입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과거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들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월세를 전세로 속여 일시에 전세금을 받고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를 보내는 것. 둘째,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관리인이 대리 계약하는 것. 셋째,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처리한다는 것. 자, 안산에서 일어난 부동산 사기 사건은 과거 사기 사건의 3가지 특징 모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중 계약이었다는 증거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2차 피해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안산 오피스텔 피해자 모임의 성화윤 대표는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하고도 이 부동산 업자가 사기 계약을 한 거고 임차인하고도 사기 계약을 해서 결국은 임대인과의 싸움으로 번져났어요. 그래서 지금 임대인들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명도 소송을 해서 집을 비우라는 걸 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피해자들이 거진 이 근처가 직장이고 그동안 돈을 모아서 보증금을 넣은 상태고 이게 뭐 1, 2천도 아니고 최소 3천에서 지금 9천까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나갈 수 있는 자리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티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으로라도 호소하고 싶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화연 대표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세입자도 잘못이지만 세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집주인의 잘못도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들의 하나 같은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보증금 500밖에 못 받았어. 300밖에 못 받았어. 그런데 월세는 꾸준하게 받아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주인은요.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모님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바깥 남편이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모님도 뵙자고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 안 나타나죠. 그다음에 계약서도 사모님 이름 옆에 이상하게 사인을 해놓고 그다음에 세입자는 아예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고 부동산 업자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어요. 근데 그걸 계약서라고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계약서도 2019년 1월 9일자예요. 그러면 본인은 그 전 계약서가 어딨냐고 했더니 부동산이 알아서 다 해줬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맡겨놓은 집주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의 말을 믿고 계약한 후 계약금과 전세금을 모두 부동산 중개인에게 송금한 세입자. 결국 잘못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했는데 피해 사실 입증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에게 사기당한 1차 피해자임에도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작진은 안산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제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변제 자력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현행 공제제도의 문제점은 1년에 횟수에 상관없이 1억의 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피해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전혀 편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피해 규모가 65억 이상인 이 사건에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소속 구성원 간에 서로 돕고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경우 1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1억 원 내로 피해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123세대의 피해자와 6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낸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제제도로 구제되는 것에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싸움이 될 게 뻔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이모 씨의 남편과 중개인 자격증을 위임한 다른 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이제 범죄 혐의의 상당성,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직접 기망한 사람, 그리고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거가 확실한지, 안산 지역에 사회적 기반이 있는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충실한 출석이 담보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기망한 사람이 이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있고, 경우에는 단순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그 정도 책임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직접 구속을 하고 황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모 씨 자매는 경찰 진술에서 세입자를 모집하고 이를 도모한 것은 이모 씨 자매가 한 일이라고 했고 자신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황모 씨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에 3번을 갔는데 그 3번 다 그 남편이라는 그 공인중개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중개 역할을 했고 계약서를 읽고 뭐 돈 잔금 처리를 뭐 어디로 해라라는 그런 말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남자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남자는 구속이 안 되어서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남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저는 모르잖아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너무 답답하죠. 경찰에서는 공인중개사 황모 씨와 윤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황모 씨는 방조죄로, 윤모 씨는 자격증 불법 대여로 현재 그들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중개인의 보조원이자 부동산 중개인 황모 씨의 아내였던 이모 씨와 여동생의 구속이 아닌 황모 씨의 구속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지시했던 사람이 황모 씨였고 불구속 기소된 황모 씨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것입니다. 자, 왜 부동산 관련 사기는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가본 황모 씨 소유의 부동산 중개소에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 메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피해자들의 대자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시민들은 대자보를 보기도 하고 힘내라는 응원의 글도 씁니다. 사실 뭐 조금이라도 돈이 좀 있으면 다시 뭐 정말 월세로라도 시작을 하고 아직 둘이 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전세로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되게 막막하죠. 안산 부동산 사기가 남긴 숙제 첫 번째는 계속해서 사기 사건이 벌어짐에도 법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현행 법은 법의 허점도 많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도 가볍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가 임차인들에 대해서 계약의 자유의 원칙상 임차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차인들도 관련 그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제도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을 강화하고 보완해서 피해자가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피해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시장님한테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문의만 한번 넣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글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국민청원 같은 것도 해보고 근데 뭐 따로 뭐 크게 저는 답변은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안산에 다 솔직히 거의 젊은 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고 막 젊은이들 열심히 직장생활 하라고 해서 직장생활 하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건 없어요. 안산 부동산 사기 사건이 남긴 숙제 두 번째는 제도적 보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입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다녀도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모두 개인이 잘 살펴야 한다는 내용뿐입니다. 예, 현재 그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공시제도가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열람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확정일자를 이제 열람하는 법을 모른다던가 확정일자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들이 대개 등기부 등본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제도가 보완된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이제 확정일자가 완료되었을 때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다시 열람을 시키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게만 합니다.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국민청원도 해봤고 대자보도 붙였고 1인 시위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나라에서는 지역에서는 모든 것을 개인의 일로만 치부해버립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이 모든 일을 일으킨 피의자들은 형을 치르고 나오면 잘 먹고 잘 살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다 썼다는 거를 납득이 안 되거든요. 뭐 그분들 주장은 이제 돌려막기랑 이제 집주인들도 뭐 월세를 부동산에서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 집주인들 월세로 다 날렸다 하는데 혹시 뭐 다 날릴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분들은 감옥은 일단 갈 거잖아요. 근데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그 돈을 쓸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숨겨놨다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디 집이라도 하나 사놨을 것 같고 어디 땅이라도 사놨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랑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런 상상도 싫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피해자들은 이번 사기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부동산 중개인인 황모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산 단원구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현재 황모 씨의 부동산 중개소와 그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시청학 공인중개사 대표 X는 현재 등록 취소 상태고, 또 자격 취소 건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청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네. 자격 박탈이 가능한 건 거죠? 그렇죠. 자격 박탈 가능하겠죠. 예, 또 저는 가능한 걸 봐요. 이거 100%죠, 거의. 하지만 이 자격 박탈도 공인중개사법 제6조 결격 사유 제35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박탈된 후 3년이 지나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자격 박탈을 당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고 이력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했잖아요. 저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면 뭐 일정 기간 동안 금리가 적게 뭐 대출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좀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 세입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나라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그들, 사실 세입자들이라는 게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이 없어서 이제 전세금 내고 들어온 건데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피해자들의 바람처럼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기는 할까? 지금 저희들 법적으로는 뭐 이번에 피해자분들인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쪽으로 뭐 모색이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은 어떻게 하면 부동산 관련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지 지금 담당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이번 부동산 사기 사건은 그 소유자하고 직접 계약을 못한 게 일단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 공인 중개사하고 소유자가 반드시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고, 또 그리고 뭐 계약금이든 중도금, 잔금은 필히 그 소유자 명의로 된 금융 거래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에서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직접 잘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권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냥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가 돼버려요.
이 계약서만 쓰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받으니까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휴대폰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바쁘더라도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나 등본상 소유자인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회에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 교육을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 자격자들이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4일, 3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바로 실무에 뛰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한 감정평가사는 1년간의 연수가 있고요. 공인회계사도 2년, 이렇게 다른 자격자들은 실무교육을 1년, 2년씩 두어 있는데, 유독 우리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보증원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증원의 교육이 단 4시간 교육만 받으면 교육 필증이 나오도록 법이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비자격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도록 해야 되는데, 몇 년씩 공부한 공인중개사는 30시간의 교육 시간을 두고도 중개보조원은 4시간만 교육을 받고 사무실에 근무토록 하는 교육제도의 보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항상 세입자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항상 피해자는 을이고 불합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어디에서도 이들을 위한 피해 보상 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증금 에스크로 제도라는 것은 그 보증금을 그 다른 제3의 기관에 맡겨놓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물품을 이제 살 때 이제 안전결제 제도, 그와 유사한 제도들인데, 그 현재 이것이 금융기관에서 일부 실시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에스크로 제도를 상당히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고,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그 돈들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해서 그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아닌 가진 자만을 위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법체계 안에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역시 세입자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실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매매를 했을 때는 해당 관청에, 그러니까 토지 소유지 시군구청에 거래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된 거래 금액이 해당 물건지 등기부상에 거래 금액에 기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그 세무서의 양도세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거래 기준이 되는 거고, 부과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제도와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번거롭긴 하고, 실질적인 세입자라든지 임차인들이 또 관공서를 방문해서 신고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번거롭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중개업소에서 누가 거래를 했나 이런 사실들이 좀 그래도 관공서에 신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법적으로 좀 제도적 장치가 됐으면 이런 사건은 조금은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누구도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모두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만 합니다. 너희들이 실수했고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받아라. 피해자들은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보다 잘 알지 못하기에 부동산 전문가를 믿었고, 법을 잘 모르기에 처벌해 줄 줄 알았던 우리나라의 법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는데, 그것이 피해자의 실수라면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약자가 살아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개인의 일일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일이 바로 내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를 입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스스로 다시 일어서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의릴 수밖에 없는 사회 약자이자 피해자들.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 뒤에는 이번에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를 쳐서 영업 정지가 된 공인중개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다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번 다시 부동산 사기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